굳이 고고하게 관심이 없는 사람도 이집트 파라오 투탕카멘은 압니다. 3350년 전 18세의 나이로 요절해 역사에서 사라졌지만 그 무덤이 도굴되지 않은 덕에 투탕카멘이 쓴 황금 마스크는 이집트를 대표하는 유물이 됐죠. 떨어지는 사과에서 영감을 받아 만유인력 이론을 정립한 아이작 뉴턴은 무려 20년이란 시간 동안 철을 금으로 바꾸기 위해 연금술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대항해 시대를 열어제친 콜럼버스는 황금의 땅 아시아에 도달하겠다는 목표로 항해를 떠났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고, 미국 서부의 발전을 불러온 골드러시 역시 일확천금을 노리는 미국인들이 서부로 몰려오며 시작됐습니다. 생각해보면 인류 역사상 단 하루라도 황금에 열광하지 않았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인간이 만들어낸 신화에서조차도 황금을 내려놓은 일이 없죠.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과학자도 우주선을 쏘아올리는 최첨단 과학의 시대에도 인간은 단 한 번도 금을 만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흉내는 냈지만 누구도 성공한 적 없죠. 따라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황금은 인류에게는 가장 특별한 금속이었고, 아직 펼쳐지지 않은 미래에도 분명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IMF 구제금융 조기 졸업의 마중물이 된 금모으기 운동을 일으킨 우리나라는 얼마나 많은 금을 가지고 있을까요? 2021년 3월 1일 기준 IMF의 국제금융 통계 공식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보유한 금 보유량은 104.4톤으로 세계 35위 수준입니다. 리비아, 태국, 필리핀, 카자흐스탄 등이 한국보다 더 많은 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다면 조금 충격적인데요. 심지어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연간 금 생산량은 고작 335.3kg으로 그나마도 사금을 뺀 순금으로만 보면 329.5kg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광산은 채산성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데다 투자금 역시 빈약한 상황이어서 광산이라 불리기도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금 부족 국가처럼 보이는 우리 대한민국이 한때는 세계 3대 금강으로 불리기도 했었고, 너도 나도 금맥을 찾기 위해 산으로 들로 강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한국에서도 미국의 골드러시 못지않은 금캐기 열풍이 불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많던 금은 모두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오늘은 한반도를 떠들썩하게 했던 금광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보통 노력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의미로 땅 파봐라 돈이 나오나라는 관용구를 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얼마 전 러시아에서 현실이 됐습니다. 거의 버려지다시피 한 시베리아 황무지에서 금광이 터진 겁니다. 시베리아 남동부 수호이 로그 지역에 러시아 최대 금생산 회사인 폴류스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2017년입니다. 광활한 시베리아는 그 아래 어떤 광물이 매장되어 있을지 모르는 미지의 세계인데다 수호이 로그 지역은 냉전 직후 반체제 정치범들의 유배지였는데, 아직 그렇다 할 광물이 발견되지 않아 미친 척하고 금이 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광산을 사들였죠. 그런데 실제로 금강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가치가 어마어마했죠. 그해, 그러니까 2017년 중국에서 역대급 금광이 발견됐다고 발표가 나왔을 때 그 매장량이 550톤으로 돈으로 환산하면 당시 시세로 약 8조 원이었는데요. 옆나라 중국에서 발견된 8조 원 규모의 금광이 부럽기만 했던 러시아였는데, 시베리아에서 발견된 금광은 그 10배, 그러니까 매장량 1780톤에 시세로 따지면 무려 85조 7천억 원입니다. 1년도 안 된 시점에 러시아에서 10배 규모의 금광이 발견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광이 한반도 바로 위에서 발견되면서 부러움과 탄식의 눈길을 보내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입니다. 왜냐하면 한반도는 한때 세계 3대 금광을 보유했을 정도로 금 부자 국가였기 때문이죠. 한반도에서 금과 관련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삼국시대로 추정됩니다. 삼국사기와 동국통감에 따르면 285년 백제의 임성태자가 일본의 채금 기술을 전수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또한 경주에서 출토되는 신라시대의 수많은 유물 중에는 금관 등 금을 세공해 만든 장신구가 유독 많은데, 통일신라시대에는 철유전, 축야방 등과 같은 광업을 전담하는 관청을 따로 두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정도전이 쓴 고려사에도 중국 원나라에 금을 조공으로 바치기 위해 금을 생산했다는 기록이 남아있고, 조선시대에 접어들어 세종대왕은 금맥을 발견한 이에게는 관직과 포상을 주기도 했다고 하죠.
특히 조선말 흥선대원군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1864년 외국인에게 금광을 운영할 수 있는 광업권을 특허로 주기도 했는데, 그때 개발된 금광이 평안북도 운산의 운산금광, 전라남도 해남의 은산금광, 충청남도 직산의 직산광산 등입니다. 그중 운산광산은 개발 시작 후 40년 동안 80톤의 금이 생산되면서 세계 3대 금광으로 불리기도 했었죠. 그런데 1930년대 일제강점기 시절 한반도에는 미국 서부의 골드러시에 버금가는 실제 골드러시가 있었습니다. 당시 한반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마 현재도 여러분들은 우연히 귀한 것을 발견했을 때 노다지라는 단어를 많이 쓰실 텐데, 이 단어는 금광에서 유래했습니다. 1800년대 말 선교사로 조선에 온 알렌은 고종과 친분이 두터웠는데, 워낙에 언변과 사교술에 능했던 그는 고종을 꼬드겨 운산광산 채굴권을 얻어냈습니다. 이후 알렌으로부터 광산 채굴권을 넘겨받은 미국인 사업가들은 조선인들을 고용해 광산에서 금을 캐기 시작했는데, 금맥이 발견되면 그들이 제일 먼저 한 말은 노터치였습니다. 영어를 알지 못했던 조선인들은 양놈들은 금을 노다지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잘못 이해해 노다지라는 단어가 탄생하게 됐는데요. 이후로도 우연히 금이나 은과 같이 귀한 것을 보면 노다지라 부르게 됐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800년대 말부터 1900년대 초까지 서양인들에 의해 경제적인 수탈을 당하는지도 모른 채 자신들의 일만 묵묵하게 해내던 조선 광부들의 슬픈 이야기가 노다지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종이 알렌에게 넘긴 운산광산 채굴권은 25만원에 불과했는데, 당시 운산광산의 연간 생산량이 4,950만원, 현재 시세로 약 4조 원에 달합니다. 괜히 동아시아 최대 금광이라고 불렸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금광을 더 철저하게 파헤친 것은 조선총독부였습니다. 1932년 11월 29일 조선일보에 실린 시대상 황금광 시대라는 만문만화는 모든 광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황금광 시대가 왔다. 너도 나도 금광, 금광하며 강화도는 사시감만 남겨놓고 모두가 금땅이라 하고, 조선에는 어느 곳이나 금이 안 나는 곳이 없다 하니 금땅 위에서 사는 우리는 왜 이다지 구차한지 라며 당시의 세태를 풍자했습니다. 신문이 풍자한 것처럼 1930년대 조선은 가히 금광을 찾아다니는 사람들로 넘쳐나던 골드러시 시대였습니다. 너도 나도 금맥을 찾겠다며 산으로 강으로 들러 떠났죠. 험한 산을 헤치고 다녀야 하는 굳은 일이니 남자들만 금광에 뛰어들었을 것이라 생각은 오산입니다. 당시 기생, 간호사 등 여성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강원도 횡성에서 발견된 금광 하나로 현재 가치로 수백억을 벌어들였던 여성은 지금으로 치면 114 안내원이었습니다. 금이 있다는 소문이 들리면 전국 방방곡곡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이렇게 조선 땅에 5,500여 개의 갱도가 파헤쳐지는 금 열풍이 불었던 것은 1930년대 조선 총독부가 금강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생산된 금을 고가에 매수하는 상금 장려 정책을 편 탓입니다. 조선 땅에서 채굴한 금은 당연히 일본 정부에게 돌아갔기 때문에 일본은 덕분에 세계 3대 금강국으로 올라섰죠. 당시 일본이 기를 쓰고 조선의 황금을 채굴한 것은 군비 확충을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유일한 국제 통화였던 금을 확보해 군비 확충을 꾀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에서 분 골드러시는 조선 총독부의 철저한 기획정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방 후 황금에 대한 열망은 식었을까요? 아닙니다. 해방 후 일제가 떠나면서 대부분의 금광은 폐광으로 변했는데, 당시 한국의 기술력으로는 금광을 개발할 수도 이를 채굴할 만한 여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국전쟁이 끝나면서부터 금광이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당시 가장 유명했던 광산은 충남 청양의 구봉광산입니다. 이 광산은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금광으로 기록되어 있죠. 1908년 청양 구봉산 동쪽 계곡을 지나던 한 주민이 처음으로 발견했는데, 이후 약 60년간 20톤의 순금이 구봉광산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성기로 불리는 1961년부터는 매달 100kg 이상의 금이 쏟아졌죠. 현재 시세가 1g당 약 77,000원으로 본다면 매달 77억 원이 이 강산에서 생산된 겁니다. 그것도 무려 3년 연속으로 말이죠. 또한 금광이라는 특성상 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사라지는 금이 약 30%에 이르렀다고 하니 구봉광산에서 채굴된 금의 양은 전성기 때 한 달 100억 원을 호가했던 겁니다.
당시 구봉광산에 비견될 만한 금광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 정설이죠. 충남 청양의 구봉광산에 필적할 만한 광산이 충북 음성에도 하나 있는데 바로 무국광산입니다. 무국광산은 1956년부터 약 40여 년간 15톤의 금이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1991년부터 1995년까지 4년 동안 매달 100kg 이상의 순금을 생산해냈습니다. 음성군에 따르면 1995년 당시 전국의 금 생산량의 80% 이상이 무국광산에서 생산된 것이라 하니 가히 기록에 남을 만한 금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광산 역시 1990년대 중반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1997년 폐광하기에 이르렀죠. 한때는 세계 3대 금광이라 불리던 금광을 보유했던 조선이지만 개화기 서양인들에 의해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에 의해 철저히 파헤쳐진 후 한반도에 남은 금광은 거의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한국광업협회에 따르면 현재 금을 생산 중인 광산 중 경제성이 있는 금광은 대우조선해양 SMC가 소유한 전남 해남의 은산광산이 거의 유일합니다. 2015년부터 채굴이 이뤄져 2015년 242kg, 2016년 122kg, 2017년 90kg, 2018년 91kg, 2019년 71kg이 채굴됐죠. 하지만 이 역시 채산성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곧 문을 닫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채산성 있는 금광은 그나마 가사도 광산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생각을 바꿔 폐자원에서 광맥을 찾는 도시광산 사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일상생활 중 사용하고 버린 가전제품에 사용한 금을 다시 회수하는 것이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금광석 1톤에서 얻을 수 있는 금의 양이 3g인데 폐휴대전화 1톤에서는 무려 400g의 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웬만한 고품위 광산이 아닐 바에야 차라리 폐휴대전화에서 회수하는 금의 양이 훨씬 채산성이 높다는 것이죠. 도시에 버려진 폐휴대전화를 확보하고 금을 회수하는 기술력만 확보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노다지를 캐는 겁니다. 아니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21세기 연금술인 셈입니다. 뒤돌아보면 우리는 부족한 자원을 대체하고자 기술을 발전시킨 국가입니다. 러시아 전쟁, 미중 무역 분쟁 등 전방위적으로 닥쳐오는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한국이 도시강산 분야에서 가장 선두가 되어 위기에 현명하게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